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오늘 중대재해법 유예 이 부분을 민주당이 거부함으로써 또 하나의 대치전선이 만들어졌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여야 간의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월 임시국회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설치하는 협상안을 전향적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이제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전향적 제안을 민주당이 걷어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오늘 이런 협상 결렬 결정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뭐 의견이 엇갈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그 정도 가지고 유예 못한다 이쪽으로 일단은 좀 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결렬이죠. 이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총선 전에도 본회의가 가능하거든요. 2월 이번에 29일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2월 달에 원래 28일인데 올해는 2월 29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로 여야 간에 좀 물밑 대화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야 간에 좀 대화를 좀 더 하고 타협을 해서 뭐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뭐 걷어찼다 이런 표현을 좀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 법 시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에 그럼 일단 유예를 하고 그럼 2년 뒤에 또 유예해 달라고 하면은 또 유예해 줄 건가요? 또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명색이 선진국인데 이게 사업장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방 조치 뭐 이런 거를 네. 취해야 되고 이게 법 이름에 일단 뭐 중대재해 처벌이라고 법 이름에 처벌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매뉴얼을 잘 갖추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물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유예하자 이 정부 여당의 요구에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럼 2년 뒤에는 확실히 진짜로 시행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양당의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면 네. 그러면 그 사업장들이 뭐 안전기사를 고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해야 돼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안전기사를 하나 채용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요. 네. 아마 채용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처벌을 택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부터 저도 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거를 강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네. 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여야 모두 그냥 이 시간까지 놔두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저는 뭐 민주당이 약간의 표계산도 좀 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유예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사업주들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2년 유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무래도 이 사업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과 근로자들의 안전 뭐 이 부분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민주당과 그런 철학의 차이 때문에 결렬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추가 협상을 하면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추가 협상을 이제 기대해 보면서 이제 여야 이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수원 지역구가 이제 5개인데 모두 이제 싹쓸이했던 그 수원을 찾아서 네 번째 총선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구도심 개발 카드인데요.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구간에 경부선 철길을 이제 지하화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도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이제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인데요. 이 수원 지역이 이제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그런 이제 선거구인 상황에서 수원의 표심, 지하철도 지하화 이런 공약들, 이제 비슷한 공약들을 서로 하루 이틀 사이에 내놓은 상황인데 수원의 표심이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 부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쥐었잖아요. 네. 그 정치에서는 이니셔티브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주도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당이고 여당은 당장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서둘러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뭐 일종의 묻고 더블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원 거 받고 전국 다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민주당의 전략도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취한 국민의힘이 약간만 더 아마 유리한 이런 환경이지 기본적으로 이 공약으로 네. 뭐 수원 표심을 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공약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했던 그 지역구에 어떤 뭐 이렇게 표심이 확 바뀌거나 뭐 그런 이 지역 공약하고 총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아니, 수원 표심이 무슨 지역 공약 그동안 뭐 보수 정권에서 안 해줬다고 민주당으로 간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서울이 약간 이제 보수 정당이 약간 유리해지고 또 인구가 서울 인구 중에 좀 젊은 계층이 경기도 쪽으로 나오면서 경기도가 지금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원만 해도 대도시예요. 그래서 옛날엔 좀 보수적 성향이었는데 지금은 후보하고 별 관계 없이 그냥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21대에서 5명이 다 민주당이었고요. 20대에도 5명 다 민주당이었고요. 네. 19대에는 4명이었는데 그때는 남경필 의원만 새누리당이었고 다른 3명은 민주통합당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민주당이 이제 유리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이제 이런 지역 공약을 통해서 우리도 경기도 특히 수원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 보여주고 이게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당 지도 같은 데서 이제 좀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표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 수원 유권자들이 뭐 여당에서 이제 후보 우리 국회의원 당선시키면 뭐 우리 동네 당장 뭐 잘 살게 된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가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이제 수원에 아마 이제 그 영입한 이유가 수원에 이제 출마를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한 것 같고 이수정 교수도 그 박광원 현 의원 그 지역구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어떻게 그 수원에 좀 그 이번 총선에서 지형 변화 뭐 어떻게 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일단 후보들을 굉장히 좋은 후보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또 전직 장관도 박문규 장관인가요? 네. 그분도 이제 이쪽으로 내보내고. 근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김승원, 백혜련 이게 가불병정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광원, 김진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는 무소속이긴 하죠. 네. 이제 원래 민주당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막강한데 지금 여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수원 후보들이 아주 굉장히 좀 참신하고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수원 지역구 선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여야의 어떤 접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도 뭐 수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인천 계양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명룡대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이 이제 성사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원전 장관과의 이제 승부에 자신감을 이제 그런 보인 상황인데 이 대표는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이제 대표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좀 본 상황이고 원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공천 신청서를 바로 직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두 가지 다 사안인데요. 명룡대전 이게 실제 어떻게 좀 가시화되고 아니 있는 건가요? 명룡대전은 성사된 것 죄송합니다.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제 지역구 출마를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네. 혹시라도 비례대표 쪽으로 갈아탈 가능성 저는 뭐 높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명룡대전이 무산되는 거죠. 근데 현재의 분위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그 출마를 사실상 확정짓고 면접까지 받고 네. 원희룡 전 장관은 물론 인천 계양을에 뭐 경선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뭐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뭐 명룡대전이 이제 거의 성사된 것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비례로 옮길 경우 그런 경우인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비례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에서 피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데 왜 그러면 피하면은 원희룡 무서워서 피했다. 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대표가 상대 진영의 어떤 경쟁자를 무서워서 피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서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요. 네. 다만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추격이 가시화될 경우에 네. 전국 지원 유세나 이런 거에는 일정한 정도의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월 21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지역구를 또 이제 그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이제 좀 끈질기게 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명룡대전의 성사가 이제 거의 뭐 된 것처럼 이제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전이 맞긴 맞나요? 뭐 의문이고요. 네. 그 말을 자꾸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한테 유리한 거죠. 뭐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날 따라다니냐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총선 당선이 목표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잡는다. 네. 그래서 이제 체급을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한 것 같고요. 또 이 지역구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긴 민주당이 항상 이기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한테 이제 좀 도전 자체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걸로는 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데서 이제 뭐 당권에 도전을 해서 대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뭐 걸림돌이다 이런 이렇게 돌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데 계속해서 그 같은 표현을 쓰네요. 네. 그게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본인도 여당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그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서로 네. 좀 예의를 갖춰가면서 좀 멋진 승부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 제도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제 유인태 전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좀 이제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로 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 내일 총선이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에 이제 병립형 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역별 이제 비례대표 체제로 아마 이번 주 전당원 이제 투표를 거쳐서 이 안이 이제 좀 정해질 걸로 관측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병립형 회기가 이제 총선에 좀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사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년 전에 정당 투표의 결과를 놓고 네. 보니까 한국일보가 시뮬레이션을 했더군요. 네. 그래서 그걸 준연동형이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하고 병립형으로 했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의석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똑같아요, 의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총선에 별 영향은 없을 텐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 이런 걸 대선 공약으로 하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병립형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 약속 파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다가 또 그 민주당 주변에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하고 이제 병립형으로 할 경우에는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자꾸 천벌받을 짓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병립형을 선택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말 뒤집기 네. 뭐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선거 승리도 중요하고요, 실리도 중요한데 이 명분을 놓치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비겁한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이걸 당원 투표에 붙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원회라는 걸 했어요. 300명 중에 무려 100명이 나서서 선거 제도를 갖고 대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그럼 그걸 왜 한 거죠? 이거는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잘 모아서 여야 합의로 결정을 하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당원들한테 이걸 또 국민 투표도 아니고 당원들한테 이거 왜 물어보는 거죠? 이건 일종의 좀 면피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요. 물론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총선에서 1등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또 좀 진보 정당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도 좀 있고 그래요. 지난 대선 때 뭐 정의당 때문에 뭐 우리가 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립형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리 여부를 떠나서 이게 옳은 일인지 지난 대선 때 네. 뭐 위성정당 만든 거 잘못했다고 하고 뭐 저는 다당제가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뭐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시건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원 투표 형식을 빌리더라도 어쨌든 결론을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 진짜 말 그대로 석고대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총선에는 선거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죠? 뭐 의석 차이가 이거로 인해서 의석 차이가 큰 별로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3지대에서 여러 개 정당이 이제 지금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영향을 꽤 줄 겁니다. 이게 네. 일단 당장 녹색 정의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을 그냥 득표율대로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3지대의 정당이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야 이거 우리가 다 뭐 힘을 지금 좀 모아야 그나마 좀 우리 제3 정당이 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3지대의 그 합종 연행을 좀 이렇게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명분상 밀리는 부정적인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제3지대 쪽은 오히려 이 합당이나 연대 이런 네. 거를 좀 약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비전대화 협의체가 지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 대해서 실망했고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또 강한 톤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허은하
허은하 전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빅텐트 가능성을 이제 90%로 전망을 했는데 당명과 주요 공약 등에서 난제들이 있어서 장애물이 많아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능성은 90%인데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신당 연대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 오늘 마지막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허은하 전 의원이 90% 얘기한 거는 본인의 기대를 너무 반영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윤핵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정치 활동을 보면.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윤핵관에 비유했다? 그 얘기는 같이 갈 수 없다. 뭐 거의 그 얘기를 선전포고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대체 뭐가 제일 걸림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 내지는 본인과 본인 위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질 말든가. 그건 처음에는 사실 어느 정도 또 할 것처럼 하다가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변화무쌍하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개혁미래당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이제 병리평으로 확정되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득표를 얻어야 겨우 한석 정도 얻을까 말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촉진하는 효과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거의 최악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저는 하여튼 그전보다 훨씬 더 빅텐트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 민주당 탈당한 의원 세 분이 가칭 개혁 미래당. 네. 그래서 그 줄여서 뭐 개미당 뭐 이렇게 뭐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무튼 그 당도 지금 내부에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 당명을 개혁 미래당으로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각 양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정치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작은 우리가 볼 때는 제3자들이 볼 때는 작은 문제 같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는 고사하고 지금 뭐 중텐트도 그렇게 썩 전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이번 총선을 치를 생각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에서는 자꾸 이제 정책을 얘기를 하지 뭐 어떤 사람을 영입하는 거는 지금 잘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막판에 다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하고 빅딜의 가능성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뭐 이낙연 전 총리 그쪽 신당하고 합쳐서 오히려 득표율에서 좀 손해를 본다 뭐 이제 이런 계산이 있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속내가 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신당으로서 총선에 막판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의심스러운 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인데요.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완주할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빅텐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 상황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뭐 출생 기본소득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재원에 대해서는 뭐 아직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네. 야당이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또 이제 선거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명확히 안 했어요. 뭐 이런 이제 곤란한 질문도 좀 받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주요 정치인이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한테 좀 어려운 질문도 받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기자들이 어려운 질문하면 뭐 좀 약간 철저를 매면서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모습 자체가 참 좋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고 싶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자, 비례제 배분 방식을 놓고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죠, 민주당이. 근데 아까 뭐 성한영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지도부에서 결단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본인 결단을 당원에 미루는 이재명 대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여야의 철도 지화화 공약 대결,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결정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